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다 들으시면 분명 주변에 꼭 전하고 싶은 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모님 혹은 이 현실을 모르고 사는 자녀들에게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비슷한 고통 속에 혼자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현실 밀착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번듯한 대기업 다니던 40살 아들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환갑이 넘은 부모의 노후연금이 아들 생활비와 손주 학원비로 매달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아이를 맡기고 외식과 여행을 즐기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재기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 세 문장이 이해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집안 갈등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요즘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그리고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은 우리만의 특별한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0대 이상 부모 가구의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주거비 폭등이 맞물리며 소위 캥거루족의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부모의 어깨 위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캥거루족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감정, 무너지는 신뢰,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한 어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의 어머니.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박정순 씨는 23세 결혼해서 40해를 남편 이덕배 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 씨의 일상은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남편 도시락 싸고 아들 현우 깨워 학교 보내고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하루 10시간을 버텼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그 사이사이에 아들 숙제 봐주고 학원 픽업하고 잠들기 전 통장 정리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남편 덕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시작해 반장, 조장을 거쳐 반평생을 공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었지만 월급날이면 꼭 아들 손에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이 씨앗이 됐는지 아들 현우는 정말 잘 컸습니다. 지방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을 때 정순 씨는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그 오랜 세월의 허기를 채우는 눈물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현우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부모 곁을 떠나 도시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정순 씨 부부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정순 씨 부부의 노후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소박해서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덕배 씨가 퇴직 전 마지막 몇 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에 정순 씨가 슈퍼마켓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모은 적금. 두 사람 합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 밥값과 병원비 가끔 가는 나들이 경비 정도는 됐습니다. 정순 씨가 오래전부터 꿈꿔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남편과 둘이 기차를 타고 경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젊을 때 한 번도 여유롭게 가본 적이 없어서요. 벚꽃 필 때 첨성대 앞에서 남편이랑 사진 한 장 찍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덕배 씨의 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전 내내 신문 읽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 한 판 두는 것. 그 단순한 하루가 그에게는 평생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주가 방학 때 한 번씩 놀러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쥐어주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 못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어느 평범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작년 9월의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를 보내던 정순 씨에게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그날은 어딘가 꺼진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정순 씨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들어와? 어디서 들어와? 집에 잠깐만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우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와 박스 서너 개. 며느리 지연 씨와 손주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정순 씨는 그 순간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관문 열었을 때 아들 얼굴을 봤는데 그게 처음엔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너무 까칠하게 마른 거예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아들이 저를 똑바로 안 봤어요. 시선이 자꾸 발끝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저한테 그런 눈빛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쉬다 나갈게요. 현우는 말했습니다. 12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팀장까지 달았고 연봉도 꽤 됐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번아웃이에요, 엄마. 그냥 다 싫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기 싫고 밥도 안 넘어가고 몇 달을 버텼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애가 많이 힘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걱정 밑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불안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있다 나가려나 하는 불안. 현우는 약속했습니다. 3달이면 돼요. 3달만 쉬면서 정비하고 다시 구직 활동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문을 닫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아직 그 자리였습니다. 처음 3달 동안 현우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에 노트북을 열고 이력서를 쓰는 척, 채용 공고를 보는 척. 가끔은 면접을 봤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항상 아직이에요였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돼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는데 화면엔 유튜브가 켜져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줘야 나왔고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또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 1달은 참았습니다. 2달째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구직 활동은 어때? 현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보고 있어요. 3달째부터는 정순 씨도 묻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물으면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2달은 정순 씨도 크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더 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밥이라도 먹여줘야지 싶었습니다. 장을 볼 때 조금 더 사고 고기 반찬을 좀 더 챙기게 됐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냉장고에 채워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1달, 2달이 지나면서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가계부를 꺼내 계산해 봤더니 새 식구가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1달 식비가 2배 가까이 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과금도 올랐습니다. 사람이 셋이 더 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다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서준이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가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요. 서준이 학원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저희 자리 잡으면 다 갚을게요. 정순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서준이가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학원에 수학 학원까지 2개만 보내도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태권도 도복 사고 준비물 사고. 어느새 손주 관련 지출만 한 달 5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부탁하던 지연 씨가 어느 날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어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 씨는 그 순간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줬습니다. 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 씨의 요청은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금액도 처음엔 30만 원, 50만 원 하던 게 어느 순간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을 정순 씨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식비 증가분, 공과금 증가분, 손주 학원비, 그리고 지연 씨가 빌려달라는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나갔습니다. 정순 씨 부부의 한 달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 합쳐서 23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손대지 않으려 했던 예금 통장을 조금씩 헐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덕배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늘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무렵부터 슬그머니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잔소리를 해도 그냥 피웠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덕배 씨는 한참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부엌에 들어가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가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건 TV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를 부양하다 노후 자금이 소진되는 이른바 노후 파산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정순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 화면을 봤습니다. 노후 파산.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정순 씨는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식탁에 아들이 앉고 며느리가 앉고 손주가 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 식탁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밥상을 언제까지 차릴 수 있을까? 며느리 지연 씨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현우와 결혼할 때 지연 씨는 밝고 당차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지만 처음엔 그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정순 씨도 좋게 보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명절에도 잘 오고 생일도 기억해줬습니다. 손주 서준이 낳고 나서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정순 씨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시절엔 통화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고 정순 씨도 가끔 올라가 손주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새 식구가 정순 씨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온 첫 주 정순 씨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왔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지연 씨는 부엌에 들어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밥을 차리면 나와서 먹고 다 먹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돕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엔 힘들어서 그러겠지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한번 살짝 부탁을 했습니다. 지연아, 저녁에 엄마가 좀 피곤한데 네가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지연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날 저녁은 했습니다. 다음 날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했습니다. 다시 부탁하자니 잔소리하는 것 같아 정순 씨는 결국 자신이 했습니다. 두 달째부터 하나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지연 씨가 서준이를 정순 씨에게 데려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둘이 외출했습니다. 토요일 밤 혹은 일요일 낮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도 답답하니 바람 좀 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가 됐습니다. 서준이는 정순 씨 집을 두 번째 집처럼 여겼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번째 집의 유지비가 전부 정순 씨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 주말 밥, 간식, 장난감, 필요한 물건들. 지연 씨는 아이를 데려다 맡기고 돌아갈 때 분유 한 통, 과자 한 봉지 가져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너네 주말에 어디 다녀왔어? 지연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속초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머니, 서준이 잘 지냈죠? 바다. 정순 씨는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바다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줬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준이를 데리러 온 지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바닥을 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서준이 봐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셔야 저희가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현우 씨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저희만 믿어주세요. 정순 씨는 그 순간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정순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뭔가 결정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집은 이제 우리 가족 재기를 위한 기지로 쓴다고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것 같았거든요. 재기. 현우와 지연 씨가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저희가 재기하려면요. 재기하면 다 갚을게요. 지금은 재기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정순 씨의 눈에 비친 그들의 재기 준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우는 오전 내내 소파에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엔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평일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방 수업이나 요가 수업을 다녔습니다. 주말엔 현우와 외출했습니다. SNS엔 예쁜 카페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순 씨도 한 번은 며느리 SNS를 봤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주말 현우와 찍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유명 오션뷰 카페였습니다.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모 집에서 유예 기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한테 정서적으로 좋아요. 손주 양육 문제로 정순 씨가 한 번은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서준이 어린이집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건 어떨까? 엄마도 좀 쉬어야지. 지연 씨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린이집보다 할머니 손이 더 따뜻하잖아요. 서준이가 어머니랑 있을 때 제일 좋아해요. 정서적으로도 그게 훨씬 좋대요. TV에서도 봤는데 조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아이 감수성 발달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나는 설득당하는 기분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지? 며느리의 논리는 항상 매끄러웠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고 나면 결국 어머니가 계속 해주세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이 가까워질 무렵 정순 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밤을 뒤척이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평일 오전 지연 씨와 서준이가 각자 나간 틈을 타서 정순 씨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좀 얘기하자.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이미 방어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낯설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화가 올 거라는 것을 정순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좀 있어?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걱정되는 거.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 모르겠어요. 정순 씨는 더 이상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고집스럽거나 나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버린 전구처럼요. 정순 씨는 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금 현우는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진짜로 어디선가 무언가가 부서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12년을 다닌 회사. 팀장까지 달았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순 씨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는 현우를 키우면서 자신이 꽤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시켰고 예의도 가르쳤고 밥도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현우는 어릴 때 성격이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는 한동안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순 씨는 그냥 이겨내야 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때로는 너무 가볍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흔이 된 사람이 부모 집에 들어와 1년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면 치료를 받아야 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덕배 씨도 함께였습니다. 덕배 씨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다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아빠 연금이 얼마인지 알아? 현우가 대답하지 않자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230만 원이야. 그런데 너네 세 식구 들어오고부터 매달 250에서 300만 원이 나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달 적자야. 모아둔 거 헐어서 쓰고 있어. 그게 1년째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뭘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방향이라도 보여줘. 어떻게 할 건지.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집안이 무거웠습니다. 정순 씨는 밤 10시에 현우 방 불이 꺼지는 걸 보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뭘 해결한 것도 없고 뭘 시작한 것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정순 씨가 저에게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저 요즘 가끔 아들이 밉거든요. 미워요. 그 감정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나쁜 엄마인 건지. 자식에 대한 미움. 그것이 금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미움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기대할수록, 많이 바랄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감정은 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에게 그 설명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통장이 비어가는 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순 씨가 낮잠을 자다가 거실에 나왔을 때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서준이와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깔깔 웃으며 아빠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장면을 부엌 입구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모습이 이 아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이 안에도 아직 살고 싶은 무언가, 아비 노릇을 하고 싶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1년이 지나던 무렵 정순 씨는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내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정순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남편이 힘들까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그 배려들이 모여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정순 씨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정순 씨는 며칠에 걸쳐 노트에 적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첫 번째 원칙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식비와 공과금 수준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학원비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감당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말 손주 돌봄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주는 못한다고, 어머니도 쉬어야 한다고. 그 말을 지연 씨에게 직접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우에게 기한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만약 스스로 결정이 어려우면 전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라도 해야겠다. 원칙 중 가장 두려웠던 건 지연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부딪히는 일은 시어머니에게 항상 어렵습니다. 뭔 말을 해도 갈등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아들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는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에 현우도 외출한 틈을 타서 지연 씨를 불렀습니다. 차를 앞에 놓고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지연 씨가 표정이 약간 굳으며 앉았습니다.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너한테 뭘 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정순 씨는 준비했던 말들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학원비 문제, 생활비 문제, 주말 돌봄 문제. 지연 씨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지 방법을 찾지 않는 건지 엄마는 모르겠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눈을 아래로 내리깔며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지연 씨는 변했냐고요?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주말 외출이 매주에서 격주로 줄었습니다. 서준이 학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지연 씨가 동네 카페에서 주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현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노트북을 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외출했다 오더니 선배 만나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진 않았지만 정순 씨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해결됐냐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세 식구는 여전히 정순 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은 또 뭘 감당해야 하나,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나.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줄었어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제가 선을 그었으니까. 그게 아들을 내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냥 제 자신한테 솔직해진 거라는 게 이제는 좀 보여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노후가 흔들리는 부모님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감정이 다르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도 결국 지킬 수 없습니다.
텅 빈 통장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는 아무도 안아줄 수 없습니다. 정순 씨가 했던 것처럼 나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 아직도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저를 갉아먹게 두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아들이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등 위에서만 일어서는 건 아니었으면 해요.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걸 봐야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